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대선 유력 주자 2명이 모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후보 검증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모두 9명의 경선 후보들이 예비 경선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국민 면접관 선정을 두고 당내 갈등이 일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가 사기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오늘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대선 슈퍼위크, 대선전 중심으로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과 대선 이슈 짚어봅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대선 슈퍼위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두 유력 주자들이 다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자, 공통된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면이 있는지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더 유능한 사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야 지속적인 성장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는데 그 중에 이제 왜 이재명인가, 왜 윤석열인가 분명한 메시지가 각각 나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상했던 그 메시지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국민들은 그 메시지 자체보다는 메신저의 태도나 뭐 화법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총장의 이제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많이 이제 국민들이 익숙한데 정치인으로서의 태도, 화법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이제 무난했다 이런 80점 이상 점수를 뭐 주는 뭐 이런 정치인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죠. 뭐 가령 말하는 이제 뭐 태도, 뭐 고개를 이제 너무 자주 돌린다든지 뭐 이런 오히려 이제 그 메신저의 그런 모습들, 형식 뭐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졌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를 보였는데요. 네. 그 각각의 자신 진영에서의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수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법치 공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재명 지사는 평등과 복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완전히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이 두 개의 가치가 같이 상충할 때도 있지만 뭐 조화를 이루는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공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공정을 얘기하지만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결과의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공정이라고 보는 게 반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 공정이 상식과 정의에 맞는 공정이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진보의 가치였었던 공정과 정의를
뺏어온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나의 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이재명 지사는 오늘 뭐 기자간담회도 얘기했지만 과거와는 달리 4년 전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규제 합리화도 얘기하고 재벌개혁, 검찰개혁 전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성장에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 진보면서 보수의 가치, 보수면서 진보의 가치에다가 서로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 게 일단 공정이라는 주제는 양쪽에서 모두 가치로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붙여서 성장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이런 경제적 성장 배경을 좀 완화시켜서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서 그걸 딛고 성장으로 나아가죠. 국민들 관심이 경제 분야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전략적으로 공정과 성장을 같이 맞물려서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메시지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당내 경선을 이제 얼마 이제 남지 않았죠. 9월달에 후보를 이제 뽑는 일정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른 경쟁 후보들이 선별적 복지를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서도 소외된 계층들이 이 합당한 이제 보상을 받고 양극화된 이런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그 기회균등을 얘기하고 있고 타겟팅하는 계층이 명확하죠. MZ 세대라고 하는 네. 20, 30대가 이제 뭐 진학이라든지 취업 또 부동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의 사다리를 이제 건너가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그 계층에 이제 타겟팅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적으로 각각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사실 어떻게가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은 큰 화두를 던진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각각이 말하는 공정을 성취해낼까 그 구체적 전략을 앞으로 설명해주는 자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재명 지사가 그 실제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간담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기본소득이 지금까지 최고의 중요한 공약 과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어제 그 출마 선언에서도 네. 비중이 기본소득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네.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쉽게 표해서 복지만 가지고는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규제 합리화라든지 지속적 공정 성장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재명 지사도 이거를 원하는 거죠. 성장 없이 복지 없는 거죠. 이거는 1946년에 스웨덴의 에르란드 총리가 좌파면서도 딱 정권을 잡았을 때 저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성장 없이 복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성장 속에서 복지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지 바로 이제 how to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를 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식이 바탕이 되는 공정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이 완전히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대응하는 태도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폐륜적 폭언을 들으셨고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가족들의 시정 개입이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저희 처가와 그런 악연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진영하고 손을 잡고 이쪽 저쪽 진영으로 제가 한 8, 9년을 계속 막 사이버상으로 공격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정치 진영에 또 악용이 돼 가지고 그걸로 또 제가 정치적인 공격도 받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또 공직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검증받고 대부분은 드러났던 문제가 아닌가. 자, 먼저 이재명 지사 얘기부터 해보면요. 그동안 가족 간에 관련된 문제들 관련해서 죄송하다, 사과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전공법으로 좀
치고 나가려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저렇게 이제 한번 사과를 하면 이후에 또 똑같은 질문이 오면 또 사과하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여러 번 선거에서 지난번 경기도지사 때도 네. 한번 언급이 됐던 사안이고요. 근데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는 한번 이제 검증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은 사실 아직 모르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안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좀 그 수위가 높은 거친 발언이었었기 때문에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뭐 측근들, 참모들 그리고 또 경쟁 후보들의 그런 움직임도 아마 감지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거에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부가 같이 나와서 또 부가 사이 좋은 모습도 보여줬지만 아무튼 형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사과를 먼저 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당내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본 선거 때 이 부분은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낮은 자세로 계속 로우키로 국민들한테 사과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글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폭언에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폭언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로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분명히 그런 폭언한 거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옳은 전략이라고 봐요. 다만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당내 경선에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하여튼 뭐 항상 누차 강조를 하지만 왜 그러면 이런 검증을 하느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폭언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정 운영자의 나름대로의 감정적인 태도가 과연 도를 넘었느냐 넘지 않아요. 이게 집권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저런 감정 태도를 보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국정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10년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 정말 잘못했고 그동안 많이 성장했다라는 또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가족에 있어서 문제도 가족들이 시정을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시정을 개입했다고 해서 막 폭언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해서 저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역시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관련 보도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이 아내 처가 논란 관련해서 처가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 진영과 손잡고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 저희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오늘 그 장모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자, 판사도 3년 그대로 실형 선고했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 법정 구속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 듣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찰총장 사이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에 가까운 요양급여 이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요. 뭐 그건 당연히 뭐 존중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뭐 제가 그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뭐 그분의 어쨌든 뭐 과오나 아니면 그런 혐의에 대해 가지고 대선 주자가 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국민들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방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연좌제 없는 나라다. 입당에는 전혀 문제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대변인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비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행보를 하긴 했는데 언론사에 공개하지 않고 지금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오늘 판결에 관련된 거와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결 전까지는 저렇게 비공개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이것이 뭐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했었던 공정과 법치의 회복이라는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거냐는 문제인데 다만 1심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확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지금 송영길 대표는 뭐라 하냐면 법적 정의라고 얘기하면 지금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서 그럼 다 법적 정의가 이루어진 거. 그럼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조국 지금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법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잘못된 거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거다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윤 총장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거와 여러 면에서 보면 상충될 수 있는 특히 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아주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장모의 오늘 재판 말고도 지금 관련 있는 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사받는 것도 있고 재판 중인 가족 관련 건도 있고요. 최근에 그 부인이 인터넷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 얘기는 아침에 기자들이 물었더니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긴 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스탠스로 언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부인이 인터뷰한 거를 전혀 몰랐다고 이제 생각하는 유권자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이제 경쟁 후보들 입장에서는 부인의 인터뷰가 패착이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미디어 문법이 뭐 이런 지상파 또 종편 뭐 이런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SNS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서 전파되는 이런 악재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긴 했을 텐데 뭐 여하튼 첫 번째 단추 장모의 1심 판결이 예상보다는 3년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라는 점에서는 최근 컨벤션 효과에서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첫 번째 위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련의 가족 관련 이슈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라는 어떤 소재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도 그 면에서 좀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공당 속에서 만약에 입당을 할 경우에는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은 있지만 네. 지금 입당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와서 방어를 해준다고 한다면 당내 경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입당의 그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늘 윤희숙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입당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당내 경선에 쪽으로 많은 부분 속에서 사람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후보 검증의 문제만 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경선의 장연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또 거기에 만약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빠르게 입당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홀로서 바깥에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러면 저 대선 주자 그 지지율 추이 잠깐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어제까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추이를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1%포인트 차로 박빙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다만 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고요. 이 지사는 지금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조사 시점을 보면 1일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는 출마 선언한 효과를 좀 보지 못한 것으로도 좀 보여지고 윤석열 총장은 이틀 전 상황까지 반영을 했다면 그 점이 좀 반영이 돼서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조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된 거죠. 이제 출마 선언하고 그 관련된 기자회견, 관련 보도 많이들
유권자들이 습득을 한 다음에 응답을 한 것이고요.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출마 선언했는데 조사가 갤럽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 대략 333명씩 그래서 1,000명을 조사하는데 당일 또 본 유권자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이제 횡보하는 것으로 나왔고 윤석열 전 총장은 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 조사가 또 이루어지는 조사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장모 오늘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게 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올랐던 부분이 또 다시 소폭 하락하는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지지율 상황을 좀 보면 전반적으로 출마 선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기를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출마 선언한 이후에 지금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민생 투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 그 장모 재판 관련 때문에 잠행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바로 이 시점 자 이제 오늘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이 이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스탠스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본인 말대로 법 적용의 문제와 별개로 본인의 정치적인 특히 정책 행보를 저는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리얼미터 하고 YTN 조사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조사를 보면 분명한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가 이번에 21%에서 25%로 올라가면 19%포인트가 높아진 거예요. 굉장히 뛴 겁니다. 이게 아마 나름대로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저는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윤석열 표 나름대로의 정책적 행보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표명해 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그런 그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모 구속에 대한 거에 구애받지 말고 자기 일정에 맞춰서 저는 주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행보를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내일부터 그렇습니다. 행보에 네네.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제 경선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지금 궁금한데 다들 이번 경선전은 흥행을 얼마나 성공시킬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전 큰 성공을 거뒀는데 경선 기획단에서는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출발부터 약간 삐걱대요. 그 김경률 회계사 조국 흑서 저자를 면접관으로 넣었다가 발표했다가 바로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출발부터 아주 악재로 또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경선 흥행 면에서는 보수 야권보다는 확실히 저조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큰 순위의 변화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탈한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 이 부분들 특히 2030 세대들 이 부분들을 좀 겨냥해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쓴소리를 했던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아무튼 논란이 돼서 교체가 됐죠. 당장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분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 특히 이제 친문성이 강한 후보들의 지지층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반면에 이재명 지사,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김경률 회계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비판의 수위가 좀 낮은 편인데 이들 계층하고 이 친문 계층이 조금 분열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걸 관전하고 있는 보수층은 좀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비판적으로 또 민주당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경선 흥행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던데 아니, 처음 선정할 때부터 본인한테 상의 없이 선정을 하더니 또 취소하는 그 과정도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더라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그 상황에 대해서 경선 후보들의 입장 한번 듣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쓴소리를 듣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공교롭게도 거짓 주장으로 사회와 민주당의 상처와 갈등을 초래한 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선 기획단의 실수입니다.
국민 대신 면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면접관은 당연히 수용해야 되고 또 그런 네.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악의적이고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는 이런 분을 어떻게 모십니까?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수습을 해야 그래야 앞으로 정상적인 경선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결과가 날 것인데 저는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김경률 회계사님이나 또는 뭐 다른 분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분명한데 당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 저는 가급적 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는. 확실하게 이재명 지사와 다른 두 후보의 지금 톤이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지금 정세균 경선 후보 측은 당대표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경선 기획단이 다 사퇴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는 지도부 사과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공개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언동이 국민의 시각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자,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사태가 경선 전 흥행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김경률 전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이제 의도는 이렇게 되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통해서 후보들 간에 어떠한 논쟁이 벌어질까를 보기 위해 썼던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선 흥행은 단순하게 김경률이가 들어오자 그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연 검찰개혁 등등에서 의견이 어떻게 다르냐를 보고 경쟁하고 나름대로 거기서 치열하게 서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자꾸만 끌면 끌수록 오히려 경선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뭐 빨리 뭐 퇴진하라 또 아니면 뭐 사과하라 이 문제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면서 경선 흥행을 위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좀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를 좀 유도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그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시작부터 지금 삐걱거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안상수 전 시장 그 윤희숙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가 삭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이번 경선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부분이 궁금해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윤희숙 의원이 선언한 게 굉장히 나름대로 흥행 요소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권 선언하면서 하는 문제의식에 공감성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 담론으로 나가자. 너무 과거로 가지 말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현상이 나오면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 대안을 해야지만이 청년들이 미래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정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박영진 의원과 같은 효과일 수도 있던 부분들도 있고요. 본인이 꼭 뭐 경선에서 이긴다는 것보다도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될 줄 알았나요? 예를 들어 오세훈 후보가 될 줄 알았나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돼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두 분보다는 윤희숙 의원의 출마 선언이 예상 밖으로 나름대로 흥행적 요소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경제 전문가 부분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서운할 수도 있을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윤희숙 의원의 등장은 좋지만 황교안 전 대표의 등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스펙트럼상으로는 가장 이제 친박 색채가 강한 분이고 이제 뭐 과거 실패를 이제 무릅쓰고 그러니까 실패도 스펙이다. 문정권 비정상을 되돌리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 포털 댓글을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믿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윤희숙 의원, 그러니까 영선이 대표가 됐던 것처럼 초선이 한번 이 망둥이를 할지라도 이 숭어들만 있는 곳에서 한번 파란을 일으키고 경선의 흥행 요인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검찰 출신이고 홍준표 전 대표도 검찰 출신이고, 근데 색깔은 완전히 다르죠. 뭐 특수 분야 아니면 공안 분야, 아니면 이제 강력 분야 이런 색채들이 좀 다른데 사실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있는 세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윤희숙 의원 같은 초선 혹은 뭐 재선급의 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흥행을 좀 도모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대선 이슈 두 분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